1836년 5월 19일 텍사스주 포트 파커 17살 소녀는 보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전쟁용 곤봉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요. 시어머니는 칼에 찔려 흙바닥 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 전사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말 위에 던져버렸죠. 그녀는 임신 6개월째였습니다. 이름은 레이첼 플러머. 그리고 이어지는 21개월 동안 그녀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훗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회고록을 쓰면서도 끝내 전부 밝히기를 거부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녀는 오직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일일이 나열하는 것조차 지금의 내게는 고통일 뿐이다. 그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깊은 수치심을 느끼며 말하거나 글로 옮기는 것은 더더욱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 레이첼 플러머는 수천 명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1800년대 미국 남서부의 원주민 부족들은 개척지 마을에서 수백 명의 여성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협상 끝에 몸값을 지불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죠. 혼란을 틈타 탈출해 문명 세계까지 수백 마일을 걸어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돌아온 이들도 죽는 날까지 자신을 괴롭힐 기억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도저히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힘든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공개 처형에 잔인한 세부 묘사까지 서슴지 않던 19세기 신문들조차 때로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부 싣는 것을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개척지의 전설 같은 게 아닙니다. 선서하에 이루어진 법정 증언과 실제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황야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어 했던 수천 명의 독자들에게 팔려나간 생존자들의 실제 회고록이 증거입니다. 저는 크라운 앤 대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세상에 알려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학교 선생님은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살펴보죠. 습격은 언제나 일정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전사들은 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가족들이 가장 무방비한 새벽이나 황혼역을 노려 공격했습니다. 이웃과 수마일씩 떨어져 비명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외딴 농가들이 가장 쉬운 표적이었죠. 집안의 남자들이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남편, 아버지, 형제, 그리고 소총을 들 수 있을 만큼 자란 아들들까지요. 대개 단 몇 분 만에 상황은 끝났습니다. 협상도 경고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효율적일 뿐이었죠. 그 다음 선별 작업이 시작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의 여성이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노동력이 있었으니까요. 다른 부족에게 넘겨지거나 북부 영토에서 노예 시장을 운영하던 멕시코 상인들에게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혹은 부족의 아내가 되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부족의 완전한 일원으로 키워내기도 했죠. 10살 미만의 어린 소녀들 역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부족 내에서 키우면 예전 삶을 완전히 잊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들은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관습을 따르며 예전에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즉시 살해당했습니다. 일할 수도 아이를 가질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캠프로 돌아가는 그 긴 여정에서 짐만 될 뿐이었습니다. 영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추격자들에게 위치를 노출시킬 위험이 컸습니다. 전사들에게 아기는 감당할 수 없는 골칫거리였을 뿐입니다. 선별 과정은 냉혹하고 실용적이었으며 그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올리브 오트먼은 14살이던 1851년 2월 애리조나의 길라 강 근처에서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서부로 향하던 이주민 집단에 속해 있었지만 이동 경로를 두고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가족들만 따로 떨어져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오트먼 가족은 며칠만 더 가면 안전할 거라 믿으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올리브는 아버지가 곤봉에 맞아 숨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어머니도 살해당했죠. 언니와 갓난쟁이, 남동생까지. 올리브가 공포에 질려 굳어있는 사이 4명의 형제자매가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살이 멈췄을 때 살아남은 건 올리브와 7살 난 여동생 메리앤 뿐이었습니다. 전사들은 자매를 거친 사막으로 끌고 갔습니다. 훗날 올리브는 그날 밤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날카로운 바위가 발을 찢어놓고 선인장 가시가 온몸에 밝히는 황야를 밤새 맨발로 걸어야 했다고요. 음식도 물도 휴식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피로에 지쳐 쓰러질 때마다 곤봉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걸음이 느려지면 더 빨리 움직일 때까지 구타가 이어졌죠. 어린 여동생도 피를 흘리며 옆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겁에 질린 채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하고 말입니다. 동이틀 무렵 올리브의 발은 이미 피떡이 되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걷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춘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건 고작 첫날 밤에 불과했습니다. 부족의 야영지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송두리째 바뀌었죠. 구조를 기다리는 손님도 몸값을 노린 인질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유물, 즉 물건이었죠. 여인들은 야영지에 도착한 첫날부터 곧장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이었고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잠 한숨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손마디가 갈라져 피가 벨 때까지 땔감을 모아야 했습니다. 타는 듯한 사막의 볕 아래에서 무거운 물단지를 메고 수킬로미터를 걸었죠. 손가락 끝이 닳아 없어질 만큼 짐승 가죽을 긁어내야 했습니다. 단단한 흙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파헤쳐 먹을 수 있는 뿌리를 찾았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조차 혀를 내두를 무게를 짊어지는 건 예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천하고 힘든 일들, 그건 전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부족의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밑바닥의 노동만이 그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먹는 건 늘 맨 나중이었습니다. 부족 전체가 배를 채우고 남긴 쓰레기 같은 찌꺼기가 그들의 유일한 한 끼였죠. 사냥이 시원치 않은 날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비어버린 속을 달래며 잠자리에 들어도 새벽이 오기 전 다시 일터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코만치 부족에서 보낸 첫 몇 달을 레이첼 플러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눈 뜨면 일했고 밤늦게까지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지없이 몽둥이가 날아왔습니다. 삶 자체가 공포였고 고통이었으며 비참함 그 자체였죠. 매질은 예고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걸음이 느리다고 지쳤다고 혹은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유로요. 같은 포로와 영어로 대화하는 것조차 죄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래도 되니까. 아무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으니까요. 올리브 오트먼은 모하비 부족으로 팔려가기 전 야바파이 부족에서 꼬박 1년을 노예로 보냈습니다. 그 1년 동안 올리브와 그녀의 어린 여동생 메리에는 죽기 직전까지 혹사당했습니다. 수시로 매를 맞았고 남들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를 주워 먹었으며 사막의 살인적인 태양과 얼어붙는 밤이슬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메리에는 고작 7살이었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굶주림과
구타, 끝없는 노동을 견디기엔 역부족이었죠. 아이는 매주 말라갔고 매일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올리브는 동생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죽어가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짝이던 눈동자가 흐릿해지고 생기 넘치던 아이가 그림자처럼 변해가는 그 모습을요. 하지만 올리브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을 정말로 무너뜨린 건 고된 노동도 굶주림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명령을 어겼을 때, 아니, 때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마틸다 로카트는 1838년 텍사스에서 코만치족에게 붙잡혔을 때 겨우 13살이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였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적 없는 평범한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뒤에야 1840년 3월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평화협상을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를 본 텍사스 당국자들은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평생 폭력과 마주하며 뼈가 굵은 거친 사나이들조차 충격에 빠져 침묵할 뿐이었죠. 당시 마틸다를 씻기고 옷을 입혔던 메리 매버릭은 훗날 일기에 그 처참한 광경을 기록했습니다. 머리부터 팔, 얼굴까지 온통 멍과 종기투성이었다. 코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타버린 상태였다. 부드러운 살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뼈 끝엔 흉측한 딱지만이 내려앉아 있었죠. 두 콧구멍은 속이 훤히 보일 정도로 훼손되었습니다. 속삭이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마틸다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잔인함 그 자체였습니다. 부족의 여인들이 그녀를 고문하며 일종의 게임을 즐겼다는 겁니다. 잠든 아이를 깨우려고 불붙은 나뭇가지를 얼굴에 들이밀었는데 그들이 가장 즐겨 노린 부위는 바로 코였습니다. 매일 밤, 매주, 매달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아이의 비명은 그들에게 유흥이었고 살이 타는 냄새는 웃음거리였습니다. 결국 더는 태울 살점이 남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온몸이 그런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팔에도 등에도 그리고 그녀의 다리였죠. 단순한 처벌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체계적으로 설계된 잔혹함의 증거였습니다. 그저 고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훈육보다 훨씬 더 어둡고 끔찍한 무언가였죠. 메리 매버릭의 기록에 따르면 마틸다는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마틸다 로카트는 그 끔찍한 일들로부터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육체도 정신도 그리고 영혼까지요. 그녀는 구조되고 딱 2년 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상처 입은 몸은 더는 버티지 못했고 갈기갈기 찢긴 영혼은 더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나이는 겨우 15이었습니다. 부족들에게 불은 아주 익숙한 도구였죠. 때때로 포로들은 땅바닥에 묶인 채 아주 천천히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고통을 몇 시간이나 끌기 위해 일부러 불꽃을 작게 유지했죠. 이건 보통 남자 포로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거나 적에게 경고할 때 썼습니다. 하지만 더 흔한 건 일상적인 체벌의 수단으로 불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뻘겋게 달궈진 쇠를 살에 지지고 타오르는 숯덩이를 팔다리 위에 그대로 올려두곤 했죠. 잠을 깨우거나 사소한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모닥불에서 막 꺼낸 나뭇가지를 얼굴에 들이밀어 지지기도 했습니다. 살점이 타는 비린내는 어느덧 익숙하고 당연한 끔찍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불을 사용한 가장 소름 끼치는 일은 집단적인 보복의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1840년 3월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평화 협상 도중 텍사스군이 코만치 주장들을 살해한 카운슬 하우스 사건에 대한 아주 잔인한 보복이 시작된 겁니다. 부족은 자신들이 억류하고 있던 포로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13명의 포로가 땅바닥에 말뚝으로 밝혔고 그들을 에워싼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아주 작고 세밀한 불꽃이었습니다.
고통을 최대한 오래 끌도록 설계된 그 과정은 몇 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현장에는 마틸다, 로카트의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겨우 6살이었죠. 몇 주 뒤 다른 코만치 무리가 협상을 위해 찾아왔을 때 그날의 모든 일을 지켜본 한 생존자가 당시 상황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세세한 묘사, 그리고 처절한 비명까지. 메시지는 명확하고 분명했습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네가 사랑하는 모두가 상상도 못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해친 적 없는 평범한 여인들, 누군가의 아내이자 딸, 그리고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영문도 모른 채 수년간 체계적인 고통의 구렁텅이에 던져졌습니다. 어떤 이는 몇 달을, 어떤 이는 몇 년을, 또 누군가는 수십 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포로들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길을 완전히 꺾어놓기 위한 의식, 바로 가운틀릿 달리기였습니다. 포로들은 몽둥이와 채찍, 그리고 고통을 줄 수 있는 온갖 흉기들을 손에 든 전사들이 길게 늘어선 두 줄 사이를 죽을 힘을 다해 달려야만 했습니다. 줄 사이를 지키던 모든 이들은 포로가 지나갈 때마다 무자비한 매질을 퍼부었습니다. 목표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매질을 견디며 끝까지 서서 가는 것. 만약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때까지 무자비한 매질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더 비참한 최후가 기다렸죠. 이 가운틀릿은 부족에게는 약탈의 성공을 축하하는 잔치이자 아주 잔인한 유흥거리이기도 했습니다. 포로의 정신을 즉시 굴복시키고 그들의 새로운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뼈저리게 각인시키는 수단이었던 셈입니다. 일종의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얻어맞아도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용기를 증명해 보인 포로들은 말이죠. 때로는 그 보상으로 나중에 아주 조금이나마 나은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지독하고 가혹한 학대가 뒤따를 뿐이었습니다. 레이첼 플러머는 21개월의 포로 생활 동안 이 지옥 같은 달리기를 여러 번 겪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고통을 내색하면 오히려 폭력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그녀는 잔인한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울면 더 세게 때릴 뿐이었죠. 그들은 무엇보다 용기를 존중했습니다. 그녀가 수년 뒤에 남긴 말입니다. 차라리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포로 생활의 끝 무렵 레이첼은 결국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던 한 여자를 호되게 때려 눕히자 지켜보던 전사들이 오히려 환호하며 박수를 쳤을 정도니까요. 결코 굴복하지 않는 그녀의 강인한 기질에 그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 그녀에 대한 처우는 눈에 띄게 좋아졌죠. 하지만 대다수의 포로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희생자로 남아 매일같이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다 감옥에서 죽거나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할 처참한 몰골로 몸값을 치르고서야 풀려났죠. 그런데 어떤 여성들은 아예 다른 운명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부족의 아내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죠. 얼핏 들으면 훨씬 나은 처우 같아 보입니다만 어찌 보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부족의 일원으로 대접받으며 식사도 같이 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사회적 지위도 분명했고 무엇보다 그녀들을 지켜주고 책임져줄 누군가가 곁에 생겼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녀들의 선택권은 단일 밀리그램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강요된 삶이었죠. 젊은 여성들은 전사들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습격에 성공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물 말입니다. 가사노동부터 잠자리까지 아내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저항이 멈출 때까지 지독한 폭력이 뒤따랐습니다. 결국 어떤 여인들은 그 끔찍한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수능뿐이었으니까요. 1836년 5월에 어느 아침 포트파커 습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9살 소녀 신시아 앤 파커는 레이첼 플러머와 함께 납치됩니다. 고작 9살. 너무나 어린아이였습니다. 가족이 도륙당하는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 채 소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세계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신시아는 레이첼처럼 21개월 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무려 24년이었습니다. 그녀는 코만치족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들의 말을 배우고 풍습을 익히고 그들의 신을 믿었습니다. 페타노코나라는 추장과 결혼도 했죠. 그와의 사이에서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꽃이라는 뜻의 토푸사나라는 딸과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훗날 코만치족의 전설적인 추장이 되는 콴나 파커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신시아는 남편과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일군 그 삶 자체를 사랑했던 겁니다. 1860년 12월 텍사스 레인저스가 마침내 그녀를 찾아냈을 때 그녀는 구조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칠게 저항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제발 가족 곁에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기마대는 그녀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남편 페타노코나는 그 습격 현장에서 살해당하거나 직후에 입은 부상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건 아들들은 도망쳤고 그녀는 다시는 아들들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품에 안은 갓난딸 프레일이 플라워만이 그녀와 함께 문명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구조는 그녀에게 제2의 납치나 다름없었습니다. 남은 10년의 생애 동안 그녀는 오직 탈출만을 꿈꿨습니다. 코만치족에게로, 아들들에게로, 자신의 진짜 집으로요. 하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도 감시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돕는답시고 쇠창살 없는 감옥에 가둬둔 셈이었죠. 결국 1870년 그녀는 무너진 가슴을 안고 숨을 거뒀습니다. 딸이 독감으로 죽자식음을 전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스스로 굶어 죽기를 택한 겁니다. 이제는 낯선 이방인이 되어버린 백인들 사이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음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기억하는 유일한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구조된 그 행위가 결국 그녀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개척시대 납치의 잔혹함은 아이들의 운명에서 가장 처참하게 드러납니다. 레이첼 플러머의 두 살배기 아들 제임스는 습격 당일 그녀의 품에서 강제로 뜯겨나갔습니다. 포로 생활 내내 아들을 볼 수 없었지만 역사의 비극으로 남은 건 그녀가 뵌 둘째 아이의 운명이었습니다. 납치된 지 6개월 만에 레이첼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6주 동안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아기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전사들은 그 핏덩이가 그녀의 노동을 방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이 내 아이를 뺏어갔다. 다시는 살아있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 당시 그녀 나이 고작 20살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몸값을 치르고 돌아온 레이첼을 보고 아버지는 자기 딸을 차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은 온통 흉터투성이었고 그녀의 눈동자엔 예전의 빛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텍사스 역사상 최초의 포로 회고록 중 하나였죠. 이후 다시 임신해 건강한 아들을 낳았지만 딱 2달 뒤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녀의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꺼져버린 겁니다. 품에서 뺏겼던 첫째 아들 제임스는 1840 비년에야 몸값을 치르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이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코만치족과 보낸 6년이라는 시간은 아이의 기억에서 친부모를 완전히 지워버리기에 충분한 세월이었습니다. 올리브 우트먼은 모하비 부족과 5년을 보낸 뒤에야 풀려났습니다. 그녀를 짐승처럼 다뤘던 야바파이족과는 달리 모하비족과의 생활은 훨씬 복잡 미묘했습니다. 그들은 올리브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농사지을 땅도 주었으며 그들의 신성한 표식인 문신을 턱에 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떠날 수 없는 포로였습니다. 1856년 포트 유마에 나타난 그녀는 몸무게가 36kg에 불과했습니다. 영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마치 외국어를 번역하듯 한마디 한마디를 힘겹게 내뱉었죠. 그리고 그녀의 턱에 새겨진 5줄의 푸른 문신은 그녀가 이제 결코 평범한 백인 사회의 여인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브의 이름은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려고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았죠. 그녀가 펴낸 수기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개척지의 비극에서 살아남은 살아있는 상징이 된 겁니다. 이후 목장주와 결혼해 텍사스에서 수십 년을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평범했던 소녀로 돌아가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괴롭히는 과거를 지워주려 애썼습니다. 시중에 깔린 그녀의 회고록을 몽땅 사들여 불태워버릴 정도였으니까요. 죽는 날까지 그녀의 선반 위에는 모하비, 사막의 씨앗이 담긴 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코 떨쳐낼 수 없었던 그 시절의 파편이었죠. 1870년대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사학자들은 코만치와 아파치 부족 중 약 30%가 포로의 피를 이어받았을 거라 추정합니다. 정착민과 원주민 사이의 경계는 당시 미국인들이 믿고 싶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모호했습니다. 신문이 떠들어대던 문명과 야만의 대결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포로들은 그 삶에 완전히 동화되기도 했으니까요. 부족의 언어를 완벽히 익혔고 그들의 모든 관습을 제 옷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전사들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부족의 일원으로 자라났습니다. 마침내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수백 마일을 달려왔을 때도 그들은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지옥 같은 세월을 견디다 못해 껍데기만 남은 채 돌아왔습니다. 몸만 돌아왔을 뿐 작은 기척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깊은 상처를 입은 채로 말입니다. 구조된 지 수십 년이 지나서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겪은 일들을 가족에게는 입 밖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참혹함을 설명할 단어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수천 명의 영혼이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약탈 중에 끌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기록도 증언도 남기지 못한 채로요. 찾아갈 무덤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빛바랜 장부 한 구석에 이름 석자만 외롭게 남았을 뿐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평생을 기다림과 기도 속에 보냈습니다. 끝내오지 않을 소식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서부 개척시대는 영웅과 악당이 명확히 나뉘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싸구려 소설에 나오는 낭만적인 모험담도 아니었죠. 그곳은 오직 생존만이 존재하는 전장이었습니다. 비명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처절한 생존 말입니다. 양측 모두가 대를 이어 저주받을 만한 끔찍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던 곳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여성들은 그 기억을 몸에 새긴 흉터와 죽음 같은 침묵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안전한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차마 글로 옮길 수 없었던 진실들이 있었습니다. 레이첼 플러머는 썼습니다. 어떤 기억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단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이죠. 진문계진 마틸다 로카트의 얼굴은 그 어떤 증언보다 더 강렬하게 그날의 참상을 말해주었습니다. 올리브 오트먼의 얼굴에 새겨진 푸른 문신은 그녀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과거를 강제로 선포했습니다. 결코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죠. 살갗 위에 새겨진 평생을 따라다니는 잔인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치욕을 버텨낸 겁니다. 수많은 죽음 속에서 살아 돌아온 그녀들의 증언은 서부의 진짜 민낯을 똑똑히 보라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모험도 승리의 역사도 아닙니다. 그건 수세대를 이어온 잔인한 악몽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들을 피해자라고 부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모두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들은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강인한 생존자이자 역사의 산증인이었습니다. 세상이 애써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어두운 구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리러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그 고통과 용기는 결코 헛되이 사라져선 안 됩니다. 그녀들을 잊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진실마저 잃어버리게 될 테니까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역사가 궁금하시다면 크라운 앤 대거를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결코 진실로부터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